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요즘은 전보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고부 갈등이 심한 집도 많죠. 그런데 고부 갈등 하나 없이 오히려 며느리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시댁을 만난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복을 자기 발로 뻥하니 차버렸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동서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때의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보려고요.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는 방앗간을 오래 운영하셨습니다. 찹쌀이나 맵쌀 또는 보리나 콩 같은 걸 빻아 가루로 만들기도 하고 참깨나 들깨 이런 것들을 기름으로 짜서 팔기도 했죠. 그래서 늘 저희 집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어딜 가나 풍겼습니다. 엄마는 시집 오시자마자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고 정말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셨어요. 심지어 엄마가 맏며느리도 아닌데도 둘째 며느리인 엄마를 할머니가 어찌나 부려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전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턴 매번 할머니와 다투곤 했죠. 저와 할머니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앙숙관계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전 바로 책가방을 냅두고 방앗간으로 향했어요. 그리고선 엄마 옆에 찰싹 붙어있곤 했죠. 그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절 혼내셨고요. 이 기집애가 아주 지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선 일도 못하게 하네. 정효경, 너 얼른 가서 공부 안 해? 아, 왜 여기 와서 난리야? 네 엄마 일해야 되니까 얼른 가. 할머니가 해, 할머니가. 할머니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한테만 막 시키잖아. 우리 엄마가 뭐 종이야? 왜 맨날 엄마만 시켜? 우리 엄마도 힘들어. 할머니도 같이 하라고. 뭐라고? 아이고 참, 딸내미 없는 사람 서러워 죽겠네. 너 그러면 할미가 네 엄마 혼내지 못할 줄 알아? 네가 그러면 네 엄마 더 혼나는 거야. 절대 안 돼. 우리 엄마 혼내지 마. 할머니 그러면 나 할머니 미워할 거야. 그 어린 나이에도 전 할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모진 시집살이 한다는 걸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엄마를 지키려고 정말 아등바등 나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효자였던 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엄마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제 노력이 엄마 눈엔 귀엽고 고맙기도 했던 것 같고요. 하루는 학교에 다녀온 절 엄마가 슬쩍 부르시더니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시곤 했습니다. 효경아, 언니랑 이따가 떡볶이 사 먹고 와. 알았지? 할머니한텐 비밀이야. 엄마, 나한테 돈 주면 할머니한테 또 혼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효경이 너만 말 안 하면 할머니 모르실 거야. 니들 저번부터 떡볶이 사 먹고 싶다고 했잖아. 할머니 잠깐 어디 가셨으니까 언니 오면 얼른 떡볶이 사서 먹어. 알았지? 아휴, 예쁜 내 새끼. 엄마가 나중에 실컷 떡볶이 사 먹게 해줄게. 사실 그땐 할머니가 모든 집안 살림을 다 간섭하시다 보니 엄마가 저희한테 제대로 용돈도 챙겨주지 못하셨고 더군다나 군것질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엄만 이렇게 종종 저희한테 용돈을 주시며 군것질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고된 시집살이가 끝나게 된 시기는 바로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할머니는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엄만 수십 년이 넘는 시집살이에 막을 내리게 되었죠. 물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참 마음이 씁쓸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엄마가 조금이라도 해방이 된다는 게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 평생 효부인 엄마를 보면서 정말 엄마가 부처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절대 시집살인 당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었죠. 그러다 전 성인이 되면서 수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전문대를 나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30대 초반에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사실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한 일 중 손에 꼽히는 일이 바로 전 결혼이랍니다. 전 결혼하고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처음엔 엄마고 아빠고 언니까지 죄다 반대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엄만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시집살이를 그렇게 당했으니 그게 걱정이 되셨던 거겠죠. 아무리 결혼 전에 좋아 보였던 사람이라도 막상 같이 살면 달라질 수 있다며 끝까지 저희 엄마는 반대를 하셨는데 전 남편을 믿고서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딱 결혼을 하고서 제 결정이 맞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전 결혼하고서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아침잠이 참 많아지다 보니
매번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고 늦잠을 자게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잠기가 밝은 편이라 조그만 소리가 시끄러도 잘 일어났었는데 임신하고선 한 번도 깨지 않고 그래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엄청난 배려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아침 7시가 되기 전에 갑자기 눈이 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방에서 나오니까 세상에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시동생까지 죄다 모여서 조용히 식탁에 앉아 밥을 드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 아니, 어머님, 아버님, 언제 일어나셨어요? 아침을 드세요? 아이고, 어떻게 깼어? 화장실 가려고? 넌 얼른 갔다가 터자. 피곤하지? 우리 얼른 밥 먹고 금방 나갈 거야. 넌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자. 아, 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아침을 드신 거예요? 아니, 아침에 지금까지 매번 조용하던데 설거지도 하나 안 남아있던데요. 당신 진짜 몰랐어? 엄마가 당신 깬다고 우리 맨날 이렇게 숨죽여서 밥 먹었잖아. 웬일로 오늘 일찍 일어났대? 엄마, 우리 이제 편하게 먹어요. 아유, 나도 조용히 먹느라 아침마다 아유, 이것도 고역이네, 고역이야. 여보, 일어난 김에 앉아서 밥도 먹어. 알고 봤더니 시부모님이 제가 잠기가 밝아 내내 임신을 하고 잠을 설치니까 겨우 잠든 아침잠을 깨우지 않게 하려고 그동안 내내 조용히 아침상을 차리고 드셨던 거였어요. 거의 한 몇 주를 그렇게 절 배려하고서 정말 숨죽은 듯 조용히 아침상을 차리고 먹고서 그렇게 다들 출근을 하셨던 거죠. 그걸 알고서 전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시부모님은 시집 오고 안 그래도 불편한데 잠도 설치는 제가 너무 안쓰러웠던 거였어요. 더군다나 시모는 절 어찌나 챙겨주시는지 모릅니다. 임신했을 땐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하실 정도였죠. 설거지를 제가 할라치면 아주 그냥 시모랑 내가 하겠다, 서로 내가 하겠다, 한참을 실랭이를 해야 했으니까요. 아, 어머님, 오늘은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드라마 보세요. 저거 한 번 놓치면 다음화 볼 때 내용 헷갈리시잖아요. 제가 금방 할 테니까 얼른 가서 드라마 보세요. 아유, 아니야. 내가 금방 하면 돼. 나 설거지 진짜 빨리 한다고. 효경이 너야말로 가서 좀 누워있어. 아, 피곤하지 않어? 어머님, 제가 뭐가 피곤해요. 밥 차리는 것도 옆에서 거들지도 말라고 내내 말리시고. 저 오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이렇게 숨만 쉬었잖아요. 그게 네가 할 일이지 뭐. 뱃속에 귀한 생명을 품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더 잘 알지. 그러니까 너 무리하지 말고 가서 좀 쉬어. 나중에 내가 손 하나 까딱 못할 때 네가 그때 도와주면 되지 않니? 이런 시부모님의 배려 덕분에 전 합가라고서도 단 한 번도 정말 불편하고 마음이 상했던 적이 없었어요. 사실 친정엄마가 처음엔 걱정이 많으셔서 저한테 전화도 정말 자주 하셨거든요. 매번 통화할 때마다 엄만 시부모님이 잘해주시냐, 힘들진 않냐, 그렇게 제 걱정만 하셨고요. 그런 엄마에게 전 시부모님이 제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다 얘기를 해드리곤 했답니다. 효경아, 별일 없지? 그래, 너 컨디션은 어때? 괜찮니?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와. 알았지? 배서방은 잘해주니? 시부모님은 어때? 너 합가했다고 며느리라고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 알지?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 시부모님 진짜 좋으셔. 나 여기 와서 제대로 집안일도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 죄다 어머님 아버님 다 하시고 나한텐 일도 안 시키셔. 진짜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야? 엄마 나 야무진 거 엄마가 잘 알잖아. 내가 엄마한테 뭐 거짓말하겠어? 알지. 그럼 알지. 우리 효경이가 얼마나 야무지고 당찬지 이 엄마가 제일 잘 알지.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야. 엄마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가 우리 딸들은 좋은 시댁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얘. 사실 이런 친정엄마의 마음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모도 시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시집살이가 정말 장난이 아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아들들이 장가 가게 되면 절대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는 안 시키겠다고 내내 다짐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 시모는 저희 친정엄마의 마음까지 늘 생각하셨고 휴가 때면 친정 근처에 놀러가 저희 엄마와 같이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시며 엄마를 안심시켜 주시곤 했습니다. 어머나, 사부인, 여기 경치가 엄청 좋네요. 저도 나고 자란 곳도 수원이어서 다른 지역은 잘 안 가봤었는데
여기 동네가 참 예쁘고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사부인 참 부럽습니다. 이래서 예쁜 따님을 둘씩이나 낳으셨나 봐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사부인이 얼마나 부러운데요. 전 내내 딸만 낳았다고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들 둘이 있으시니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저희 딸 부족하지만 예뻐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족하기는요. 우리 며느리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저희 아들들은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안 하는데 역시 며느린 살갑고 저희를 어찌나 많이 생각해 주는지 제가 이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부인께서 딸을 너무 귀하게 키워주셨는데 그 복을 제가 받는 것 같아 제가 더 감사드리죠. 이렇게 저희 엄마와 시모는 종종 만나 친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시댁엔 시동생도 같이 살았었어요. 시동생은 회사에서 영업직이라 출장을 많이 다녔죠. 그런데 항상 출장을 다녀오고 나면 늘 가족들을 위한 소소한 선물들을 사오곤 했어요. 제가 결혼하고서 첫째 아들을 낳고 2년 후에 둘째 아들까지 낳았는데 늘 저희 애들 장난감도 사오지만 제가 좋아하는 먹을거리나 심지어 화장품까지도 시동생이 정말 잘 챙겨주곤 했습니다. 해외 출장길에 다녀올 땐 늘 저를 위한 선물을 사왔어요. 형수님, 이거요. 저번에 보니까 형수님 화장품 거의 다 쓰시는 것 같아서 이거 쓰시죠? 어머, 도련님, 이런 거 안 사와도 된다니까. 바쁜데 이렇게 제 거까지 챙기셨어요? 짐이 한가득 늘어나서 오셨네. 고마워요, 도련님. 늘 이렇게 챙겨줘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희 집 분위기 메이커는 바로 형수님이시잖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식구들을 얼마나 행복해졌는데요. 조카들도 생기고 다음엔 제가 더 좋은 걸로 사올게요. 시동생은 정말 세심하고 착했습니다. 종종 저와 남편에게 둘이서 데이트하라며 조카들을 대신 봐줄 때도 많았어요. 이렇게 좋은 시댁 식구들과 살다 보니 저희 결혼 생활도 어느덧 5년 차가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정말 저희 시댁엔 크고 작은 트러블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 흘러가듯 평온한 시댁 생활에 변화가 생기게 된 건 바로 시동생의 결혼 때문이었죠. 제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시동생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동서를 딱 만났을 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외모가 정말 너무 예뻤거든요. 진짜 화려하다고 할 정도로 코도 오똑하고 눈도 크고 얼굴도 조망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성형을 많이 한 느낌이 나긴 했지만요. 알고 봤더니 동선 예전에 성형외과 실장으로 일을 오래 했었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좀 고친 모양이었습니다. 시동생간 소개로 만나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엔 동서가 좀 말도 없고 조용하길래 그냥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해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가 편해졌는지 동서가 결혼하고서 한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슬슬 저에게 너무 편하게 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집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으려고 주방에서 시모와 저, 동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동서가 가만히 제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왜, 동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왜 그래? 아니요, 형님. 근데 형님은 어디 피부과나 이런 곳 안 다니세요? 요즘은 보톡스 이런 건 기본으로 다 맞던데. 난 그런 거 좀 무서워해서.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처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 에이, 그래도 형님 좀 관리를 하셔야겠는데요? 아주버님 밖에 나가면 다들 멋있다고 할 정도인데 형님은 좀 코랑 눈은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성형외과에서 오래 일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어떻게 변할지 어느 정도 딱 감이 오거든요. 근데 형님은 딱 눈이랑 코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성형은 안 해. 왜요? 나중에 애들도 그냥 밋밋한 엄마 얼굴보단 예쁜 엄마 얼굴이 더 좋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좀 많은데 소개로 해서 할인 받게 해드릴게요. 형님도 좀 관리하셔야죠. 그러자 시모가 옆에서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시곤 동서를 말리시더라고요. 둘째야, 첫째가 뭐 어때서 그래? 난 우리 큰며느리 예쁘고 참해서 참 좋구만. 큰애 얼굴에서 고칠 곳이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다, 없어. 에이, 어머님, 입에 침이나 바르시고 거짓말 하셔야죠. 아무리 그래도 외모는 객관적으로 형님 얼굴은 좀 아니지 않나요? 조금만 고치면 예쁠 텐데. 비싸서 그래, 형님?
제가 할인해드린다니까요. 아유, 그만해라, 둘째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만해. 얘들아, 얼른 저녁이나 차리자. 중간에서 시몬은 철없이 말하는 동서를 말리느라 진담을 뺄 때가 많았습니다. 전 동서의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괜히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처음엔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동서 행동은 점점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 여행이다 보니 보통 시간을 가족들과 많이 보내지 않나요? 동선 여행 내내 그 해외에 산다던 친구를 만나러 가기 바빴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이해를 했죠. 그런데 여행 막바지까지 가족 여행을 다니는데 참석하지 않으니까 시부모님도 굉장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여행 마지막 날까지도 자기 친구들을 보러 가겠다는 동서에게 제가 한마디를 한 적도 있습니다. 동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여기 가족 여행 온 거야. 동서만 따로 여행 온 게 아니라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도 보내고 추억 만들자고 온 거라고.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며칠 내내 우리 여행 가는 거 한 번도 같이 안 가고 동선 친구들 만나느라 바쁘잖아. 아니 뭐 해외까지 와서 굳이 같이 다녀야 돼요? 저 있어봤자 뭐 따로 하는 것도 없고 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녀도 되잖아요. 밥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옆에서 쫄쫄 쫓아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올해 한번 친구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알겠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오늘은 그래도 가족들이랑 좀 시간 보내야지. 어떻게 끝까지 따로 시간을 보내? 그럴 거면 가족여행은 왜 왔어? 알겠어요.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와 동행을 했지만 여행하는 내내 툴툴대면서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는데 저희 부부고 시부모님이고 여행 마지막 날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러한 동서 태도 때문에 시동생도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곤 했어요. 결국 이날을 기점으로 시동생은 그동안에 꾹꾹 참아왔던 인내심이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동생이 아예 짐을 싸들고 집에 왔더라고요. 더 이상 동서와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선언한 거였죠. 시부모님도 참 속상해하셨지만 어느 정도 시동생의 마음을 이해하시긴 했죠. 그런데 시동생이 집으로 온 지 얼마 후 동서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울며 불며 잘못했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제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저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저희 남편 좀 설득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말도 안 듣고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이에요. 아휴, 우리가 어쩌겠니? 기훈이가 저렇게 작정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 남편한테 어머님이 다시 한번 잘 말해보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다시는 저만 생각하면서 지내지 않고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동서의 애원의 시부모님도 어쩔 줄을 몰라 하셨죠. 결국 시동생은 동서와 다시 화해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론 동서도 좀 자중하는 듯 보였어요. 전엔 집에 와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턴 그래도 밥상 차리는 것도 좀 거들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많이 반성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시동생이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런데 딱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자마자 다시 동서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시동생이 자기 딸을 정말 보물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보물을 낳아준 동서를 시동생이 또 얼마나 아껴줬겠습니까? 어딜 가도 동서를 먼저 챙기고 가족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동생을 보면서 동서의 태도는 전보다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조카가 어릴 때야 뭐 동서가 와서 일을 할 수도 없었겠지만 조카가 한 3살이 넘었을 때도 동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시동생이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을 때 제삿날에도 동선 가만히 주방 의자에 앉아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동서, 그 핸드폰 좀 제발 내려놓고 이거 좀 반찬 그릇에 넣어줘. 어? 지금 상 차리는 거 안 보여? 형님이 하세요. 전 바빠서. 뭐 하는데 바빠? 얼른 이거부터 해줘. 다들 바쁘게 움직이잖아. 형님이 하면 될 걸 왜 저한테 자꾸 시키세요? 어머님도 안 시키는데. 뭐? 동서, 지금 뭐라 그랬어? 그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마침 시동생이 주방에 들어와 동서에게 말을 하니 그때서야 동선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요. 전 그냥 동서와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사가 끝나고서 동서와 시동생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전 시동생네를 보내고서 집을 정리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딱 시동생 핸드폰으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서방님. 형님, 저예요, 저. 시동생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원래는 틱틱대면서 단답으로 말하던 동서가 갑자기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어? 동서, 뭐야? 무슨 일이야? 형님,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서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원래 하던 대로 해. 뭐 잘못 먹었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제가 형님한테 너무 무리하게 군 것 같아서요. 그래, 뭐 알면 됐어. 근데 왜 전화한 거야? 전 갑자기 동서가 이렇게 저한테 친절하게 말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동선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더군요. 형님, 그게 혹시 작은 방의 선반 위에 제 핸드폰 있어요? 작은 방? 아, 예전에 서방님 썼던 그 방 말하는 거야? 잠깐만. 여기 있네. 동서 핸드폰 여기 있어. 아, 거기다 뒀구나. 제가 지금 거의 집에 다 왔는데 시간도 너무 늦고 해서 내일 제가 바로 찾으러 갈게요. 형님, 그거 그냥 핸드폰 무음으로 해두시고 전화 와도 그냥 받지 마세요. 아셨죠? 어? 아니, 근데 누가 전화 오면 얘기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화는 꼭 받지 마세요. 절대 받지 마시고요. 그냥 꺼버리세요. 아셨죠? 형님, 꼭 좀 부탁드려요. 꼭이요. 그래, 뭐, 알았어. 이상하게 동서의 말을 듣고서 전 좀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과도하게 친절한 동서 말투도 그렇고 겨우 핸드폰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동서가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한 번만 말을 했다면 모를까 여러 번 자꾸만 핸드폰 그냥 꺼버려라, 전화 받지도 말아라 하는 통에 점점 제 찝찝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래도 동서 부탁이니 그냥 핸드폰을 저희 침실에 두고서 전 씻으러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가 거의 새벽 시간이라 시부모님도 다 주무시고 남편도 씻고서 잠에 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도 얼른 씻고 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씻고 나오니까 남편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보, 이거 계속 전화가 오던데 이 시간에 도대체 누구야? 난 처음에 한번 전화 온 줄 알았는데 당신 씻으러 들어간 사이 여러 번 전화 오던데 뭐 급한 일인가? 뭐? 이 시간에? 무슨 전화지? 동서가 받지 말라고 했는데.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 시간에 이 정도로 전화 오는 건 급한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당신 얼른 자. 피곤할 텐데. 동서가 내일 가지러 온다니까 그냥 두지 뭐. 그러고선 저도 그냥 핸드폰을 옆에 놔뒀는데 그 뒤로도 자꾸만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보니까 저장도 안 되어 있고 시동생도 아니고 똑같은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어찌하나 혹시나 급한 일은 아닐까 고민하다가 결국 여러 차례 다시 전화가 오자 전 그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딱 전화를 받자마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갑자기 수학이 넘어 어떤 사람이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였어요. 얼마나 술을 마신 건지 제가 말도 하기 전에 혀가 다 꼬부라진 상태로 다짜고짜 수학이 넘어 한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승연아,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전화했는지 알아? 왜 전화 안 받냐고? 나한테 전화한다고 했잖아. 왜? 남편 옆에 계속 있었어? 지금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여보세요? 승연아, 무슨 말이라도 해봐. 전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더군다나 남편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말에 이거 보통 사이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 바로 확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자꾸만 동서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는 거였어요. 느낌상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걸려오는 그 전화번호를 제 핸드폰에 저장을 해두게 되었죠.
그날 전 제사를 치르고서 피곤한 상태임에도 잠 한숨을 못 잤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시동생이 자꾸만 머리에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착하고 착실한 시동생인데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동서 핸드폰이 잠겨져 있으니까 연락을 못하니 제 핸드폰으로 그 번호에 문자를 보냈어요. 나 승현이 어제 핸드폰이 좀 망가져서 통화가 안 됐어. 지금 친정 왔어. 이거 엄마 번호인데 통화는 안 되고 문자로 해. 그러자 정말 1분도 되지 않아 그 번호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승현아, 내가 많이 걱정했잖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난 또 네 남편한테 우리 사이라도 들킨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 월요일에 네 남편 출장 간다 그랬지? 우리 여행 가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집에도 다 말했어. 출장 간다고. 여행? 남편 출장 갔을 때 여행 가자고? 집에 출장 간다니까 알았다네. 우리 이참에 여행 가자. 만난 지 1주년 기념으로. 아무튼 너 핸드폰 고치고 연락해. 너무 보고 싶다.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전 정말 이 문자를 보고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분명 이 전화번호 주인과 동선 심상치 않은 사이로 보였어요. 그래서 전 바로 이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그 문자를 보더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시동생에게 바로 연락을 했고요. 기훈아, 너 지금 시간 되냐? 옆에 재수 씨 있어? 없다고? 그럼 너 당장 빨리 집으로 와. 빨리. 대신 재수 씨한텐 집에 간다 소리 하지 말고 몰래 와야 된다. 남편은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시동생과의 통화를 마치고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저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동생이 집에 도착을 하고서 저와 남편은 그 문자를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날은 아주 그냥 우리 시댁이 난리가 났어요. 시부모님은 당장이라도 쓰러지실 것처럼 경악하셨고 시동생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너무 속상해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기훈이 너 애미가 이러는 거 알고 있었니? 이러는 거 전혀 모르고 있었어? 안 그래도 요즘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 사람이 밖에서 이러고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기훈이 너 당장 네 저 불러라. 난 도저히 용서 못한다. 우리 집에 바람이라니. 도저히 용서 못하니까 네 저 당장 불러. 역시나 시동생은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듯 보였어요. 혼란스러워하는 시동생과 속상해하는 시모 옆에서 시부는 바로 동서를 부르라며 불호령이 떨어졌죠. 그리고 그때 딱 집 현관문이 열리더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동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동서가 그 아침부터 찾아왔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자신이 놓고 간 휴대폰을 얼른 찾아가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집으로 온 거였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들어온 동선 와있던 시동생을 보고선 당황스러워하더군요. 뭐야? 당신 볼 일 있다고 나가더니 여기 왜 있어? 왜 여기다 모여 있는 거야?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이것 봐. 이것 좀 보라고. 그러더니 시동생은 그 불륜남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동서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 동서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동선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이게 뭔데? 이걸 왜 나한테 보여줘? 이 문자가 뭔데? 뭐 내 이름이 있어서 그래? 나 이 사람 몰라. 이거 그리고 형님 핸드폰이잖아. 이거 가지고 왜 나한테 그래? 그래? 여기 있는 승현이가 그럼 당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 그럼 그렇게 떳떳하면 당신 핸드폰 열어봐. 당장 열어보라고. 뭐? 아니 내 핸드폰을 왜 열어봐? 당신 왜 그래? 왜 엄한 사람을 잡고 그래? 그렇게 떳떳하면 당장 열어보라고. 안 그래도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잠겨놓고 한번 보여주지도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당장 열어봐. 당장. 아니 그게 있잖아. 뭐해? 당장 열라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열라고. 결국 동선 시동생의 고함에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그 순간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동서의 핸드폰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상간난간 번호도 저장하지 않고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핸드폰 휴지통엔 아직 지우지 못한 메시지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메시지만 보더라도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는 게 딱 보였습니다. 그렇게 동선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나자 그제서야 상황이 판단됐는지 무릎을 꿇더니만 오열을 하면서 애걸복걸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오해야, 오해. 내가 사실 조금 그냥 친하게 지낸 것뿐인데 그냥 장난이야, 어? 이 사람 가족들도 다 있어.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다고. 뭐라고? 자식까지 있는 사람이랑 여태껏 그 더러운 짓을 저질렀다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나 다신 이 사람 안 만날게. 제발 용서해줘. 당신 출장도 너무 자주 가고 그래서 내가 좀 외로워서 그랬나 봐. 미안해. 아니, 용서고 나발이고. 나 절대 용서 못하니까 이혼해. 나 당신이랑 도저히 못 살아. 우리 갈라서자. 그만하자고. 여보, 왜 그래? 그럼 우리 딸은 어쩌고. 여보, 내가 잘못했다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동선 시동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서 울며 불며 애원을 했지만 시동생은 그런 동설 뿌리치고서 집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동선 이번엔 시부모님을 향해서 울며 불며 애원을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저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못 살아요. 그냥 한번 만나본 것 뿐이에요. 진짜예요. 그냥 이 사람이 저한테 잘해주니까 그냥 한번 만나본 것 뿐이라고요. 정말이에요. 넌 끝까지 거짓말이니? 네가 1년 넘게 그 짓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도 도저히 용서 못한다. 우린 그런 며느리 필요 없어. 여기서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 어머님, 아버님, 제발요.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치는 동설, 결국 남편이 끌고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시댁의 한 차례 폭풍이 휘몰아친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동서가 나가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 한숨만 쉬셨고 저와 남편 역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어떻게 그 착한 시동생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도저히 동서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결혼하고서 일을 그만두고 주부로 살림만 하다 보니 시동생이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고자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출장을 여러 곳으로 다니게 된 이유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동서와 함께 조카를 키우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던 건데 그런 시동생을 동서가 배신했다는 게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이번에도 저에게 부탁해 시동생을 설득해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서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야, 네가 다 까발린 거지? 너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가정을 네가 다 망쳐? 네가 뭔데 우리 집을 이 사단으로 만드냐고? 뭐? 너?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그래, 나 제정신 아니다. 내가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 네가 내 핸드폰 다 뒤져서 이런 거잖아. 네가 다 책임져. 나 이혼 절대 못하니까 네가 우리 남편 설득하고 시부모님도 설득하라고. 다 네 책임이야. 나 이거 가만 안 있을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망친 거 가만 안 둔다고.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뭐, 내 머리채라도 잡게? 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내가 그럼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야, 너 염치도 없고 뻔뻔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어디서 감히 바람핀 주제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한테 소리를 쳐? 야, 너야말로 평온한 집안에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선 조용히 끝날 거라고 생각해? 너야말로 각오해. 너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끝날 일 없으니까. 어디서 건방지게 소리를 치고 난리야? 한판 붙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너 가지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전 그렇게 뻔뻔한 동서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동서가 찾아오는 것쯤이야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저런 동서와 잘 헤어질 수나 있을지
오히려 시동생이 걱정되더라고요. 시동생은 불륜 사실을 알고서 바로 이혼 소송을 하고 상간남 소송도 진행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상간남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저와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저히 혼자 가면 자기도 너무 화가 나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다며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동생이 상간남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딱 만나기로 한 그 시간에 한 남자가 시동생을 향해 오더니 오자마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우리 아내한테만큼은 제발 알리지 말아주세요. 다시는 그 여자 안 만나겠습니다. 제가 위자료도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까 제발 소송만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알면 저 집에서 쫓겨납니다. 제발요. 이렇게 울며불며 빌 거면서 왜 그딴 짓을 했어요? 전 절대 용서 못합니다. 애 엄마하고도 이혼할 거고요. 상간남 소송도 끝까지 할 겁니다. 도대체 애 엄마랑 어디서 만난 거예요? 똑바로 다 얘기하세요. 다 말씀드리면 소송 안 하실 건가요? 그 여자하고는 사실 전에 성형외과 상담하다가 알게 된 사이예요. 먼저 연락이 왔길래 전 그냥 가볍게 만나려고 했던 거였는데 서로 그렇게 만나다가 헤어지고서 1년 전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만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애가 있고 그 여자도 애가 있어서 같이 그냥 육아하면서 만나는 척하면 된다고 하길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우리 아이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제 아내한테 자격지심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저희 아내한테만은 알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가 이렇게 빌게요. 그때 그 상간남의 얘기를 듣는데 진짜 이 남자도 참 희한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남자는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그 남자의 아내가 전문직이라 아내가 돈을 벌고 그 상간남이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똑같은 둘이서 만나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상간남은 내내 울며불며 빌고 또 빌면서 자기 아내한테만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며 애원을 하는데 진짜 찌질해서 못 봐주겠더군요. 그렇지만 시동생은 냉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을 다 영상으로 찍어놓고 그 증거를 바로 상간남의 아내에게 보내버렸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상간남도 이혼을 당해버렸습니다. 동서 역시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해 동선의 집안까지 풍비박산이 났더라고요. 심지어 동서는 집안이 엄청 엄해서 불륜 이런 건 아예 납득도 못하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선의 친정에서도 아예 동서를 내놓은 자식으로 내쫓아버렸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동서가 이혼 판결을 받을 때쯤엔 아주 그냥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저고 시부모고 남편에게까지 싹싹 빌며 애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서를 용서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 자식까지 대동하고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동선 생각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동생은 이혼을 하면서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동서에겐 양육비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재산 분할도 동서에게 크게 나눠주진 않았어요. 6년의 결혼 생활 동안 동서가 기여한 바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죠. 말 그대로 동선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겨우 받았던 재산도 상간녀 소송 위자료로 다 뺏겼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할 시동생은 딸과 함께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한 적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은 묵묵히 그런 시동생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다독였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아픔은 역시나 시간이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시동생은 지금은 전처럼 활기차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조카가 어찌나 귀엽고 애교가 많은지 시동생을 아주 잘 따르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히려 시동생은 전보다 일도 잘 풀려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시동생 일이 잘 풀리니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이걸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시동생한테만 따로 슬쩍 얘기를 했어야 하나 아니면 모르는 척 지나갔어야 하나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냥 다 밝히고 깔끔하게 끝냈던 게 참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저한테 정말 많이 고마워하신답니다. 큰애야, 그때 네가 용기 내서 우리한테 말 안 했으면 어쩔 뻔했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으면
그 여우 같은 애한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당하고 살았겠어?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많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방님한테 숨기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 맞아. 밖에서 그러고 다니는 애가 집에선 늘 멀쩡했겠니?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젠간 들통났겠지. 일찍 알고 끝내는 게 맞는 일이야. 네가 참 현명했구나, 현명했어. 너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 더 풍비박살 났을 거다. 정말 고맙다, 큰애야. 그렇게 저흰 큰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조카도 잘 봐주시고 저희 애들까지 너무 잘 돌봐주세요. 그 덕에 전 지금 다시 직장에 취직을 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 자기 친정에서도 쫓겨나 지금은 어디 작은 원룸에 살면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도 양육비는 줘야 하니까 일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어 경력도 없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누구보다 며느리 생각 많이 해주시는 시부모님의 착하고 성실한 남편의 토끼 같은 딸까지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자식 키우며 함께 행복하게 잘 지냈을 텐데 자기 복을 자기가 찬 거죠 뭐. 이젠 그 복이 다 날아가고 동선 나락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친정 식구들과 시부모님을 잘 모시며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남편과 저희 아이들 그리고 시동생과 조카까지 모두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도 주변을 보다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부러운 환경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환경을 바라고 욕심내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더군요. 그렇지만 너무 과한 욕심은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 지금의 상황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물론 나쁜 일을 겪으면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요즘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 힘겨워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직장에서도 아슬아슬 자리에 위협을 받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지고 또 꽃도 피듯이 지금의 위기도 언젠간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했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절 벼랑 끝으로 내몬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믿을 수 있다 착각했던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역시 하늘은 누가 잘못을 했는지 다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도 못했던 그 얘기를 오늘 한번 시원하게 말해보려고 해요. 저는 수원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이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여동생까지 저희 집은 5식구였는데요. 평생을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셨던 부모님을 보면서 저희도 역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늘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생활하셨던 부모님께서 유일하게 계획과는 다른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여행이었어요. 부모님은 쉬는 날이면 아침 일찍 저희를 깨우시곤 차를 몰고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시곤 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아버지가 저와 여동생을 안고서 차에 태우면 딱 눈을 떴을 때 다른 지역에 있을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바다 앞에서 눈을 떴던 적도 있었습니다. 뭐야, 여기 어디예요, 아버지? 상훈이 깼냐? 네 동생들은 이미 잠 깨서 저기 모래놀이하러 엄마랑 갔어. 우리도 얼른 가자. 언제 바다까지 왔어요? 아버지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지. 근데 이때 아니면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놀러 오겠니? 얼른 잠 깨서 놀자. 시간 없어. 얼른 일어나. 그렇게 급작스럽게 떠난 여행은 항상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항상 평온하고 한결같았던 저희 가족에게 여행은 늘 깜짝 이벤트 같은 일이었어요. 아마 엄마 아버지도 좀 더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요. 사실 여행을 간다고 해도 뭐 특별한 거라거나 정말 비싸고 좋은 곳에 갔던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때 여행들은 저희에겐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여동생들은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해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조금 더 특별한 일이 생겼던 건 바로 30대 초반대였어요. 친한 친구가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데리고 온 여자를 보고서 전 그때 처음 한눈에 반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여자를 정말 딱 보자마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멍하고 얼굴이 정말 예뻤거든요. 그런데 보통 얼굴이 예쁘면 성격이 좀 도도하다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여잔 성격마저 참 순수하고 착하고 맑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여자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그 여자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짝사랑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여잔 제 마음을 진짜 여러 차례 거절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렸죠. 그러자 정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여러 번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니 점점 그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던 그녀와 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여자친구 원래 광주가 고향인 사람이었어요. 성인이 되어 서울로 가족 모두가 상경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면 가끔씩 광주에 놀러 가곤 했는데 정말 그때마다 광주가 왜 음식의 고장인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켰는데 서울에만 가도 고기를 시키면 반찬이 많이 나와봤자 5가지인데 광주는 그냥 밑반찬이 10가지가 넘게 나오더군요. 은영아, 이거 먹어봐. 와, 진짜 맛있다. 은영이 넌 이런 음식을 평생 먹으면서 자란 거야? 와, 진짜 좋았겠다. 그래서 자꾸 이 음식 맛이 그리워서 광주 가자고 그랬던 거구나? 맞아. 여기 송정역 근처에 우리 가족들이 자주 갔던 떡갈비집도 있거든. 거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번에 온 김에 거기도 한번 가보자. 내가 진짜 맛있는 거 소개해줄게. 그래, 은영이 네가 데리고 가는 곳은 어디든지 맛있더라고. 그렇게 여자친구와는 광주까지 내려가면서 데이트도 많이 하고 정말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지역 미인대 출신이었을 정도로 외모도 상당하고 성격도 좋았는데 그런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는 것만으로도 전 정말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그런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된 일은 제 인생에서 정말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일이었어요. 2년 반 정도 교제를 하다 전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 저인 부부가 되었어요. 특히나 처갓집에선 절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고 종종 지방 투어를 할 때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한 번은 장인어른 추천으로 울산 북쪽 맛집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자네 여기 그 야구선수 이종범 알지? 여기가 그 이종범이 단골집이야, 단골집. 나도 그래서 알게 됐는데 여기가 진짜 맛있더라고. 자네도 한번 먹어봐. 진짜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곳을 잘 아세요? 아내도 전에 저랑 연애할 때 맛집은 엄청 꿰고 있더라고요. 근데 장인어른께서도 맛집을 정말 잘하시네요. 이런 건 기본이지. 우린 여행할 때 그냥 안 가. 무조건 맛있는 집 찾아서 가지. 이왕 집에서 나온 거 꼭 맛있는 곳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특히나 처가댁 식구들간 유독 잘 맞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야구였습니다. 장인 장모님이랑 아내와 저 모두 야구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야구단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시즌이 되면 치열하게 응원 공방을 펼치곤 했죠. 여보, 여본 또 LG 응원할 거지? 언제까지 그렇게 LG 좋아할 거야? 우리 집에 장가 왔으면 기아 응원해야지. 우리 집은 다 기아라니까? 에이, 아무리 그래도 난 뼛속부터 LG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양보 못하지. 그래? 그럼 우리 내기하자. 오늘 어디가 이기는지에 따라 우리 진 사람이 내일 집 청소하기로. 어때? 오, 좋아.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저희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하고서 아는 다음에 바로 임신을 해 아들 한 명을 낳았고 저희는 아들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키웠어요. 저희 집에서도 아내를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늘 단정하고 관리도 잘하니 누가 봐도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거기다 성격도 좋으니 부모님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번에 우리 같이 외식했을 때 있지? 그때 봤던 엄마 친구가 며느리가 어쩜 저렇게 예쁘냐면서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 엄마가 그 말 듣고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내가 아주 우리 며느리 덕에 어깨가 한껏 올라가는 것 같네. 다들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쁜 며느리 얻었냐면서 아주 난리다, 난리.
너 잘해야 되겠어. 걱정 마세요. 저 잘하고 있어요, 엄마. 며느리가 예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아유, 그럼 좋지. 얼굴도 예쁜데 성격도 싹싹하고 착하니까 얼마나 좋아. 넌 참 복받았다, 아들. 내 아들이지만 엄만 우리 며느리가 참 아까운데. 그러니까 네가 잘해. 저희 본가 식구들도 모두 며느리가 아깝다며 입이 아주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했던 아내를 더욱 제가 아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TV를 볼 때면 그 착한 사람이 누구보다 분노를 하고 역정을 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불륜, 외도하는 드라마를 볼 때였어요. 어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 있나 몰라. 결혼했으면 의리를 지켜야지. 어떻게 결혼했는데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지 원. 난 저런 거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 저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싹 사라져야 돼. 안 그래, 여보? 그래. 아유, 저렇게 외도하는 거 나쁜 짓이지. 어? 뭐야? 당신 반응이 왜 떨떠름해? 뭐 설마 당신 나중에 예쁜 여자가 유혹하면 넘어갈 거야? 놔두고 바람 필 거냐고. 진짜 그럴 거야? 에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마누라 두고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난 절대 그럴 일 없어. 절대. 진짜지? 나 진짜 당신 저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절대 바라면 안 된다고. 알았지? 오히려 결혼하고서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내는 불륜에 대해 심하게 혐오를 했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절 배신할 일은 절대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런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정말 평생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했었네요. 역시나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상상처럼 이어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느덧 결혼 9년 차가 되기 시작하니 저희 부부도 다른 부부와 다를 바가 없어지더군요. 서로가 애틋하고 소중했던 시기는 어디 가고 정말 먹고 사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서로에게 좀 무덤덤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피아노 선생님으로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어느 날부턴 성인 출장 레슨까지 시작을 했다며 늦은 시간까지 레슨을 하고 올 때가 있었어요. 전 그런 아내에게 처음엔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좀 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다면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진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 한 번은 야식을 만들어 놓고 아내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온 아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어? 뭐야, 당신 아직도 안 잤어? 내일 출근하려면 일찍 자야지 왜 안 자고 있었어? 이건 뭐야, 웬 김치전? 당신이 저번에 김치전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생각난 김에 하나 부쳐봤어. 피곤하지? 고생 많았어, 여보. 얼른 앉아서 좀 먹고 가서 자. 아우, 무슨 김치전이야, 이 밤에. 아, 됐어. 나 안 먹을래. 이 시간에 그거 먹으면 내일 얼굴 퉁퉁 부을 텐데 어떻게 먹어? 당신이나 먹어. 어? 아, 그래도 한 입이라도 먹어보지. 당신 야식으로 김치전 먹는 거 좋아했잖아. 한 번만 먹어봐. 아, 아우, 됐다니까 그러네. 그땐 지금보다 젊었고, 이제 나도 나이가 40대야. 지금은 관리 안 하면 몸매 다 망가지는 거 몰라? 아, 나 피곤해. 먼저 들어가서 나 잔다. 그럼 당신은 먹고 자. 아내는 그렇게 점점 절 대하는 태도가 까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피곤하고 삶이 힘드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아내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전 나름 노력을 했지만 아내는 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보다 더 자주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사실 전 밖에서라도 스트레스를 풀고 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부부 사이에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내 오빠였죠. 아내와 전 3살 차이가 났는데 아내 오빠인 형님은 저보다 1살이 어렸거든요. 그렇지만 학렬상으로는 손위 사람이니 전 결혼하고서 꼬박꼬박 존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오빠는 처음부터 절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더라고요. 자네 나이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고급 세단 정도 몰아야 하는 거 아닌가? 들어보니 연봉도 얼마 안 되던데 그러면 좀 더 노력해서 연봉도 높여야 하는 거 아닌가 말이야. 아, 그죠. 뭐 잘 되면 좋지만 지금도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님. 아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주변에서 제일 잘 나간다던 남자들이 죄다 내 동생 소개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걸 다 거절하고서 자네한테 시집갔으면 당연히 최고급으로 해줘야지. 이거 너무 처가댁에 소홀한 거 아닌가? 그런 아내 오빠의 태도에 처음엔 저도 불편해도 꾹 참았지만 그런 일이 몇 년씩 계속 이어지다 보니 결국엔 아내와도 다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낸 처음엔 절 달래줬지만 결혼 9년 차가 되니 절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처가댁에 갔다가 절 무시하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차에서 아내와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언제까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쓸 거야.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엄마랑 아빠는 그렇다 쳐도 오빠는 1년에 뭐 몇 번이나 본다고 그래.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 난 그래도 나보다 어려도 존대하면서 형님 대우하고 있는데 저쪽에선 반말하면서 이건 좀 아니지. 그리고 반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한다고? 그게 뭐 어때서. 솔직히 오빠 입장에선 내가 동생이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좀 위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고생고생하면서 돈 버는 거 오빠도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좀 잔소리도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 당신 진짜 쪼잔하다. 뭐? 쪼잔? 어떻게 여기서 쪼잔이라는 말이 나와? 아우 됐어.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가족이 걱정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둥글둥글 넘어가면 될 걸. 꼭 이렇게 싸워야 돼? 아우 그냥 그만 말하자. 그렇게 보기 싫으면 우리 집에 다시는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아내와는 아내 오빠 일 때문에 정말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아내와는 얘기도 잘 하지 않고 냉정 기간을 갖게 됐어요. 전 아내와 사이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아내 내내 냉랭하더군요. 심지어 먼저 사과의 손을 내미는 저에게 아내는 모든 걸 다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당신한테 소중한 오빠인데 내가 너무했던 것 같아. 내가 미안해. 사과할게. 그러니까 우리 사이 좀 풀자. 어? 됐어. 나 솔직히 이번 일로 당신한테 정말 실망 많이 했어. 객관적으로 오빠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잖아. 오빠도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남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속상해서 한 말을 당신이 너무 고깝게 듣는 거 나 지긋지긋해. 뭐라고?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말 그대로야.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당분간 당신이랑 얘기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는 당장이라도 저와 갈라설 것처럼 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돌면서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더군요. 그로부터 얼마 뒤 휴일 아침이 되자마자 아내가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전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 여보, 지금 뭐해? 왜 짐을 다 바리바리 싸고 있어? 어디 가려고? 아까 나 엄마 전화 받았는데 엄마가 좀 많이 아프시대. 아버지도 지금 관절이 안 좋고 그래서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 애 좀 부탁해. 시댁에 당분간 맡겨야 할 것 같으니까 좀 얘기 좀 해줘. 많이 편찮으신 거야? 나도 같이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애도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 그리고 당신 출근도 해야 되고. 엄마가 괜히 신경 쓰인다고 나만 오라고 하셨어. 당신이 가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엄마 몸 나오면 그때 봐. 그러니까 당신 아이만 잘 봐줘. 가서 전화할게. 그렇게 아는 장모님의 간병을 위해 서울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런 일이라 저도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지만 급하게 짐을 챙겨가는 아내를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는 시댁에 맡겼어? 나 당분간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그건 걱정하지 마. 근데 장모님은 좀 어떠셔? 아직은 계속 아프시다고 하시지. 일단 엄마 바꿔줄 테니까 당신이 통화 좀 해. 그러면서 아내는 자연스럽게 장모님을 바꿔줬습니다. 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장모님께 물었어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제가 가서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아유, 아니야. 자네 일도 있고 나도 아픈데 뭘 여기까지 와. 아유, 근데 미안해서 어쩌나. 우리 딸이 여기 오면 자네가 불편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장모님 몸 괜찮아지실 때까지 아내가 거기 있을 거예요.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애도 저희 집에서 봐주신다고 하고요. 아유, 다행이네. 그럼 내가 우리 딸 며칠 좀 데리고 있어야 할 것 같네.
내 몸이 이제 많이 늙어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나 봐. 하여튼간 나중에 내 몸 좀 나아지면 그때 보자고. 장모님은 정말 기운 없는 목소리로 통화를 하셨고 그 목소리를 듣고 나니 전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내와 다툰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냉전 기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아내와의 연락도 자주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아내는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하고 찬바람이 쌩쌩 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아내의 화가 풀리지 않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제 착각이라는 걸 알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서 제 인생엔 순식간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걸려온 전화는 오랜 제 친구였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과 동기였던 그 친구는 고향 속초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훈아. 나야, 나 정훈이. 너 잘 지내지? 오랜만이다, 정훈아. 이게 웬일이야? 아니, 요즘 장산 좀 어떠냐? 안 그래도 내가 한번 연락하려고 했는데. 그냥 뭐 그렇지 뭐. 너도 별일 없지? 별일은 무슨, 늘 똑같지 뭐. 근데 웬일이냐? 그냥 뭐, 야, 근데 너 좀 서운하다? 전 뜬금없는 그 친구의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뭐가 서운하다는 건지 몰랐으니까요. 뭐가 서운해? 얌마, 갑자기 서운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얌마, 그래도 친한 친구가 속초에서 가게 하는데 여기 못 오니까 눈치 보여서 연락 못했냐? 괜찮은데 왜 말도 안 했어? 아까 네 와이프 여기 지나가던데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했냐고. 뭐 우리 식당 못 와서 그래?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속초라니. 네가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야, 왜 그래? 괜찮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모시고 여기 왔던데 뭘. 네가 하도 오랫동안 프로필 사진으로 가족 사진 해놔서 내가 너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얼굴까지 다 안다야. 니처 얼굴이야 내가 모르겠냐? 아까 지나가는 거 다 봤어, 야. 어디냐? 가게 잠깐 맡길 테니까 얼굴이라 좀 보자. 그런 친구의 말에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서울에 간 아내가 속초에 있다니, 거기다가 장인 장모님도 다 같이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그 친구가 뭘 잘못 본 줄만 알았습니다. 뭔 소리야? 야, 정훈아. 우리 와이프 장모님 편찮으셔서 서울에 친정 갔어. 속초는 무슨? 친정한 와이프가 언제 속초까지 가냐? 네가 분명 잘못 본 거겠지. 어? 아닌데? 분명 네 처 맞는데. 진짜란 말이야. 여기 근처 식당 들어가는 거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나 사람 잘 알아보는 거 너도 알잖아.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네 와이프는 더 잘 알지. 근데 친정에 갔다고? 뭐야.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근처면 그럼 나한테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어? 알았어. 내가 그럼 한번 가서 찍어볼게. 일단 네가 확인해봐. 전 끝까지 맞다고 얘기하는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울 애가 아닌데 아니라고 해도 자꾸만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저도 슬슬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서 30분 뒤 그 친구로부터 사진 한 장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 사진 속엔 정말 와이프와 장인 그리고 장모님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처음 보는 낯선 남자 한 명도 그 자리에 있었고 왼수 같은 형님까지도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는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상훈아, 네 와이프 맞지? 근데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내가 잘못 본 거면 좋겠는데 이거 좀 이상한 거 맞지? 야, 미안하다. 내가 괜히 너한테. 아니야, 일단 너 사진 몇 장만 더 찍어서 보내줘. 전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고서 친구에게서 사진 몇 장을 더 받았습니다. 분명 아내가 맞았고 그리고 분위기도 정말로 이상했어요. 전 두근거리는 마음을 붙잡고서 아내에게 모르는 척 바로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의 신호 끝에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왜? 당신 지금 어디야? 밖이야? 엄마가 입맛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해서 죽 좀 사서 들어가려고. 왜? 그래? 그럼 당신 그 가게 상호명이랑 전화번호 나온 거 찍어서 좀 보내줘. 죽 내가 계산해 줄 테니까.
뭐? 나 돈 있어. 갑자기 무슨 사진을 찍어서 보내래. 됐어. 왜? 당신 좀 이상하다? 진짜 친정 간 거 맞아? 뭔 소리야. 안 그래도 엄마 아파서 속상해 죽겠구만. 당신까지 왜 그래? 그걸 도대체 내가 왜 찍어야 되는데? 진짜 창피해서 정말. 헛소리 하지 말고 끊어. 아낸 그렇게 버럭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간판을 찍으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간판에 지역별로 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이었죠. 정말로 아내가 서울에 갔고 죽 전문점에 갔다면 죽 간판에 서울 지역 번호가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아내가 제발저리고 아주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은 거였습니다. 그 후로 또 제가 연락을 해봤지만 아내는 아예 연락 두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 바로 속초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속초를 향하면서 계속해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너 속초에 있는 거 다 알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같이 속초 간 거 나 다 아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전화 받아. 그렇지만 이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정말 속초까지 가는 내내 제 속이 어찌나 타들어가는지 그 저녁에 운전을 하면 피곤하고 졸릴 법도 한데 심장이 하도 두근두근대니 졸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속초까지 가고서 아침이 됐을 때야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그게 어제 내가 술을 좀 마셔서 잠들어 버렸네.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사실 나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엄마랑 아빠가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또 당신이랑도 사이도 안 좋고 그래서 말 못했어. 미안해. 지금 어디야? 내가 주소 보내줄게. 그쪽으로 와. 그렇게 전 아내가 보내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가봤더니만 속초에서도 진짜 유명하고 고급스럽다는 숙박업소에 묵었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때 마침 아내가 나오더니 제 차로 오면서 바로 변명을 하더라고요.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랑 요즘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그럼 이 사진은 뭔데? 여기 이 사람은 누구냐고? 저는 변명하는 아내에게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여주니 아내는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 그냥 아는 오빠야. 그냥 여기 살아서 밥 한번 먹은 것뿐이야. 우리 엄마 아빠하고도 잘 아는 사이여서. 아는 오빠? 지금 아는 오빠라고 했어? 장모님 아파서 친정 간다던 아내가 뜬금없이 여기 있는 것도 모자라 아는 오빠랑 밥을 먹어? 넌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자 뒤이어 나온 장모가 절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절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박서방, 이게 다 나 때문일세. 내가 여기 오자고 해가지고 그런 거야. 우리 딸은 잘못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지 말게나. 장모님, 어떻게 그런 거짓말 할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일 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여보 어디가? 어디 가는데? 그리고선 전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먼저 나와버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 남자의 정체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만일 상간남이라면 다시 아내를 또 만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 가는 척하고 뒤에 숨어 있다가 아내와 장인 장모가 어디로 가는지 뒤따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떤 건장한 남자가 처가 식구들을 찾아오더군요. 바로 그 사진 속 남자였죠. 그런데 그 남자의 정체를 알고서 정말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내의 말대로 그 남자는 단순히 아는 오빠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내내 아낸 그 아는 오빠라는 그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붙잡고 여기저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더군요. 그 장면이 익숙한지 오히려 장인 장모는 그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뿌듯하게 웃으며 쳐다보는데 정말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장면을 보고 전 바로 차에서 내려 그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절 발견하고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여보, 안 갔어? 여긴 어떻게... 야, 아는 오빠라면서 넌 아는 오빠랑 입 맞추고 손잡고 그러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주 그냥 니네 집 대단하다 대단해. 애비부터 애미까지 지 딸이 저딴 짓을 하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쫓아다닐 수가 있는지
아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선 전 바로 핸드폰을 들어 그 상간남의 얼굴과 당시의 장면들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간남이 얼굴을 이리저리 피하더라고요. 왜 찍으세요? 제 얼굴을 왜 찍으시냐고요? 찍을만 하니까 찍지. 오늘 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네들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족 전체가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일, 나 절대 용서 못합니다. 여보, 엄마 어떡해? 다 알아버렸나 봐. 어떡해? 미치겠네 정말. 그렇게 미치고 팔짝 뛰어하는 아내를 뒤로한 채 전 바로 차를 타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내내 정말 수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내와 점점 사이가 멀어지면서 특히나 근래엔 아내가 외출도 잦고 친구들과 논다며 외박도 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저 아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꾹 참고 넘어갔던 건데 아내는 밖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던 거였죠. 그토록 불륜이라면 질색팔색을 하던 아내가 어떻게 저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전 수원으로 올라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엔 그냥 이혼 소송하고 상간남 소송을 해서 빨리 끝내서 치워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아낸 그날 이후로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친정에서 지내면서 피아노 학원을 오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게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내의 피아노 학원을 불쑥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요. 여보, 어쩐 일이야? 우리 할 말 있지 않아? 왜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와? 이런다고 당신 잘못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 여보, 저기서 얘기하자. 애들 다 듣겠어.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절 데리고서 피아노 학원 밖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선 저에게 갑자기 애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이거 소문나면 내 커리어 다 망치는 거야. 요즘 학부모들 드센 거 당신 알지? 그러니까 제발 학원에서만큼은 조용히 좀 해줘.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래? 그럼 어떻게 할래? 그냥 맨몸으로 나갈래? 뭐? 무슨 맨몸으로 나가? 그런 게 어딨어. 재산분할도 하고 그래야지.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 그래? 알겠어. 그럼 나 이혼 안 하고 당장 네가 운영하는 학원에 네 실체 다 알게 까발릴 거야. 나도 좋게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가자. 내가 너 어떤 사람인지 좀 얘기해야 되겠어. 여보, 잠깐만. 왜 이래? 알았어. 알았다니까. 나 생각 좀 해볼게. 나도 생각을 해봐야지. 조그만 시간을 줘. 제발 나한테 조그만 시간을 주라고. 그렇게 며칠 후 아는 깜짝 놀랄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거였어요. 아이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 그대로 맨몸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이토록 뻔뻔하게 굴 수 있었던 건 그 상간남이 재력이 있으니 그 상간남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때 속초에서 봤을 때도 그 상간남은 정말 비싼 외제차를 끌고 비싼 시계와 정장을 입고 왔었거든요. 아내는 모든 걸 포기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나 새로 시작할 거야. 대신 당신 절대로 학원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나 모든 거 포기하는 조건이니까 약속 지켜야 돼. 그래, 알았어. 여기 서류에 사인이나 해. 공증도 다 받고 약속할 거니까. 그래, 뭐 나야 새 인생 시작하면 되니까. 그 사람 진짜 돈도 잘 벌고 능력 좋고 성격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엄마랑 아버지 모시고 그 좋은 속초 투어 다 그 사람이 예약해준 거라니까. 당신은 내가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모르지? 당신 아마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진짜 대단들하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애를 포기하냐? 네가 진짜 그러고도 엄마야? 나도 내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하도 찌질하고 궁상맞은 사람이랑 살아서 그런가? 돈 많은 재벌 남자한테 사랑받다 보니까 그게 참 인생이다 싶더라고. 나중에 내 발목 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알았지? 두말하는 거 없기야. 그렇게 아낸 저희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전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까지 그렇게 쉽게 포기하다니 그런 아내를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아내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몇 번 술집을 다니다가 말 그대로 상간남에게 헌팅을 당한 거였어요. 아내 얼굴이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 상간남이 먼저 다가와 아내를 유혹했던 거였습니다. 처음엔 불륜을 극혐했던 아내라 그런 만남을 거절했지만 점점 돈 잘 버는 상간남의 고가의 선물 공세를 받으며 아내의 마음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죠. 거기다 돈 잘 버는 상간남을 만나고서 저와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을 내보고자 장인, 장모, 그리고 형님까지 모두 대동하고서 상간남과의 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상간남과 잘 되기만 한다면 평범한 직장이었던 저와의 결혼 생활은 청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그 사실을 딱 느끼고 나니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제 복수는 그걸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복수는 그 다음에 시작되었죠. 아내의 꿈처럼 달콤한 미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혼하고서 딱 3달이 되었을 때 뒤늦게 그 상간남의 실체가 밝혀졌거든요. 정말로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실체가 있었답니다. 사실 그 상간남은 잘 나가는 금융사업가가 아니라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못된 사채업자였어요. 어마무시한 고이율로 3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후 20만 원의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융사기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아내와 처가대 식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저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 사기꾼이 하는 말만 믿고 잘 나가는 금융사업가라고 착각을 했던 거였어요. 전 상간남에 대해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습니다. 요즘은 돈만 주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상간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까지 알게 됐는데 전 끝까지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죠. 심지어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상간남이란 자식에게 여자 아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낸 그저 그 상간남이 만나는 수많은 여자들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아내가 이혼을 해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나서니까 그 상간남이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이혼해서 온 아내가 자꾸만 자신과 결혼 얘기라니 그 상간남은 점점 아내를 밀어내고 그런 아내는 더 상간남에게 집착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는 결국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여기에 상간남의 실체가 밝혀진 이후 그때부터 두 사람이 정말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아내 모든 사실이 밝혀진 그 후에 저한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 별일 없지? 우리 아들은 잘 지내고 있어? 네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아이를 찾아? 끊어. 너랑 난 할 얘기 없으니까. 여보, 그게 있잖아. 나 다 망했어. 내 인생 다 망했다고. 그 자식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한둘이 아니었어. 내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주 돌변해서 나한테 손도 댔다니까.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해? 난 이제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든가 말든가. 그건 네가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니야?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갑자기 한순간에 어디 정신을 놓았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 사람 금융업도 아니고 사채한대, 사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울며 불며 후회하는 아내의 목소리에도 전 웃음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었죠. 왜? 그딴 놈이랑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거 당신 아니야? 근데 나한테 왜 전화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잘 데리고 살던가. 우리 인생에선 이제 좀 빠져. 여보, 왜 그래? 내가 미안하다니까.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다신 그러지 않을게. 내가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미안해? 야, 양심 있으면 눈 감기 전까진 연락조차 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가족을 다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해? 그 인생 네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 나한테 이러지 말고 네가 알아서 책임져. 어디서 함부로 미안하다는 말을 해? 야, 버스 이미 지나갔거든? 넌 이미 우리 인생에서 하차했어. 다신 너라는 사람이랑 같이 할 일 없으니까 제발 좀 꺼져. 그러고선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상간남은 정말 세상 못된 사람이었어요. 불법 사채뿐 아니라 전과도 몇 번이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대는 것뿐만 아니라 사기까지 정말 전과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사람이더라고요. 전 그 상간남에게 상간남 소송을 했는데 와, 그 자식 끝까지 참 뻔뻔하더군요. 불륜에 대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위자료를 깎아보려고 막 하는데 진짜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 상간남이 어디가 좋았는지 홀라당 넘어간 아내가 진짜 한심했어요. 그리고 전 아내는 끝내 상간남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불법 사채로 신고를 하게 되면서 그 남자도 경찰 조사를 받고 뭐 진흙탕 같은 싸움을 했더라고요. 전 아내는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부턴 아주 애걸복걸 매일같이 절 찾아오곤 했습니다. 여보, 여보. 여기까지 왜 찾아왔어? 제발 좀 찾아오지 마. 약속 잊었어? 우리 공증까지 받았잖아. 이거 계약 파기야. 뭐 내가 법대로 해줘?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절대 안 그럴게. 나 원래 당신밖에 없었던 거 당신도 알잖아. 나 우리 아들도 너무 보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다시 시작하면 내가 정말 잘할게. 잘해? 웃기지도 않는다. 그렇게 냉정하게 나고 아들이고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잘하기 뭘 잘해? 제발 약속이나 지켜. 그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여기 찾아오면 가만히 안 둬. 알겠어? 뻔뻔하게 돈 보고서 가족까지 버린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동네방네 아주 소문내야 가만히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오면 네 피아노 학원이고 뭐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네가 어떤 짓 했는지 얘기하고 다닐 거니까 그거 각오나고 찾아와. 그때서야 아내는 울며불며 가더라고요. 참, 본인이 했던 행동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뻔뻔하게 구는 행동을 보면서 정말 그동안의 결혼 생활도 다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전 장인 장모님의 연락도 받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상황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았겠죠. 장모 또한 울면서 애원하는데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더군요. 박서봐, 내가 자네한테 정말 미안하네. 우리 딸이 엇나가면 부모로서 내가 잘 잡아줘서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하네.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겠네. 제발 우리 딸이랑 좀 재결합하면 안 되겠는가? 자네한테 내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어디서 뻔뻔하게 전화를 하십니까? 제가 분명 그때 말했죠? 저 절대 안 잊어버릴 거라고. 저 눈 감는 그날까지 절대로 못 잊어버릴 겁니다. 제 뒤통수 제대로 쳤던 아내라는 사람뿐 아니라 장인 장모라는 사람까지 평생을 저주하면서 살 거라고요. 그러니 재결함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나마 남은 피아노 학원이라도 온전히 운영하고 싶거들랑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아유, 박서방, 내가 정말 미안하네.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정말 끝까지 뻔뻔한 장모의 전화도 전 그냥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선 전 모든 번호를 다 차단해버렸어요. 지금은 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듣기론 전 아내의 피아노 학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난리를 겪었으니 학원 운영을 제대로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본인 인생을 그렇게까지 망친 건 바로 본인이니 책임도 전 아내가 스스로 져야 되겠죠. 그렇게 이혼 후 전 저희 아들과 둘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아들을 잘 챙겨줘서 그런지 아들은 엄마도 잘 찾지 않고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도 사실 많은 충격을 받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저 역시 처음엔 술만 마시면서 지냈어요. 아무리 술을 마셔도 잠도 오지 않고 진짜 미칠 것 같았던 시기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아들의 자는 얼굴을 보다 보니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들에겐 이제 저밖에 없는데 이렇게 제가 정신줄을 놓고 살면 큰일 나겠다 싶어 그때부터 술도 다 끊고 운동하면서 정말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이번에 이 사연을 보내면서 남아있는 상처도 다 훌훌 털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그동안의 제 삶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으며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정리도 되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계획이 생기는 것 같네요. 만일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고민에 잠 못 드는 시간이 많으시다면 저처럼 한번 지금까지 일들을 쭉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 쓰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도 머릿속 생각들도 차분하게 정리가 되니 참 좋네요. 우여곡절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늘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도 충분히 많이 있으니 지금 힘든 시기를 버티시고 계시는 분들도 꼭 희망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